오늘은 중간에 잠깐 딴 거를 살짝 얘기하고 한 사람만 소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선생님이 스티커 3장을 넣어놨는데 어떤 영화의 장면인지 알아요? 킹덤, 킹덤. 킹덤 아니야.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킹덤은 아니야. 킹덤. 진짜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이야. 맞아. 오. 남한산성 영화 다들 봤니?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정말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선생님 굳이 남한산성 스티커를 갑자기 보여준 이유는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카프 얘기 나왔을 때도 그랬고 박태원에서도 얘기 나오고 리얼리즘 소설, 리얼리즘 문학 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꼭 동시에 혹은 공실성을 갖고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본 걸 고스란히 세태 묘사하듯이 거기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문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 문장을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리얼리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최근 요즘 시대에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김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잠깐 보여주는 건데 남한산성의 배경은 조선 인조 때잖아요. 작가가 실제로 겪거나 본 일이 절대로 아니겠지. 작가가 머릿속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게 리얼리즘이지 라는 평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꼭 실제로 내가 본 것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 문장의 생명력을 갖느냐의 문제고 지금 선생님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은 남한산성에 포위돼서 갇혀있던 조선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군마, 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끓여서 먹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부분을 읽을 때 말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어. 내가 좋아했던 옛날 드라마 시리즈 왕좌의 게임이 생각나기도 하고 킹덤에서 사람을 끓여먹는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문장을 쓴다면 그게 리얼리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평론가들끼리 얘기할 때 리얼리즘은 출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리얼리즘이 결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문학의 세계를 창조할 때 리얼리즘부터 시작해서 다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장르를 섭렵한 뒤에 진짜 리얼리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적인 문장, 리얼리즘의 문장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 건 맞거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했고요. 다시 우리가 원래 수업하던 본론 모더니즘의 시대 1930년대로 돌아가면 오늘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 같다고 했던 이분 김동리야. 소설가 김동리인데 대표작으로는 무녀도 역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작품을 워낙 많이 썼고 옛날 분이기도 하고요. 무녀도와 역마를 대표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을 소개하는 키워드가 토속성이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설화나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재창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개하는 건데요. 야, 누가 마이크나 그걸 좀 꺼줄래? 그 주변 TV 소리냐? 너무 시끄럽다, 야. 이 김동민 선생님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더니스트들이랑 결이 많이 달라. 그래서 오히려 반근대적인 작가라는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분의 작품 세계는 신화적인 모티프가 되게 많고요.
한국의 설화적인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다가 이렇게 풀어놔. 그래서 이런 토속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보았을 때 시에 서정주가 있다면 소설엔 김동리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꼭 읽어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실 김동리는 30년대로 제한하기 좀 어려워. 워낙 길게 활동을 했기 때문인데 출발이 30년대라서 같이 소개가 됩니다. 이분에 대한 논쟁을 밑에다 선생님이 써놨어요. 워낙 동시대 모더니즘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퇴행적이다, 반역사적이다, 반근대적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작가 자신도 막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식민 지배로 인해서 근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뭐 신토부리처럼 진짜 우리 것이 더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이 작가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그 토속성에 되게 집착한 작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일가를 좀 잃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문효도나 역마는 특히 뭐 우리가 역마살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 가장 한국적인 소설이라는 평가를 실제로 받기도 하고요.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안 읽어본 사람 있다면 김동리는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민족의 원형적 상징을 소설의 세계에서 굉장히 잘 구현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자기 소설은 휴머니즘이고 생명주의 소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 것이 자신의 문학관이고 세계관이다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고요. 격가지로 얘기하는 건 서라벌 예대의 전설인데요. 서라벌 예대가 지금 어느 대학교로 편입되어 있는지 알지? 모르나? 서라벌 예대를 인수한 학교가 어디냐? 중앙대. 맞아, 중대 문창. 이분이 서라벌 예대 전설인 이유는 이분의 제자들이 모두 다 100% 등단했기 때문인데 김동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김동리의 제자들이 다 한국 문단의 어마어마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문단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그 논쟁들도 있고요. 계속되는 싸움과 논쟁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도 김동리는 공격하지 못했어. 김동리를 애워싸고 있는 네임들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인데요. 명동백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문구나 박경리 선생님이나 강신재, 심지어 이회수를 발굴한 것도 김동리라고 하죠. 서라벌 예대 출신의 수없이 많은 작가들의 선생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단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분입니다. 격가지로 이분의 그냥 에피소드였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일제시대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그 이전의 이념을 벗어나서 개인의 모던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들이야. 이상처럼 아예 근대성 자체를 부정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소개한 김동리는 한국적인 것에 되게 집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결이 다르니까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김동리를 소개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들 소개하는 중이고요.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소설가들은 마무리를 할 거야. 어제 김동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1930년대 소설 작가들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30년대 가장 큰 특징이 다양성이라서 그래요. 30년대 모더니즘 경영이 시작이 되면서 그 전 시대에는 동인지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면서 쓰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때부터는 거의 다 각계 전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작품 경향과 스타일이 다 너무 달라서 한 번씩 좀 소개를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워낙 우리나라 문학의 작품들은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효석부터 시작인데요. 이효석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이효석의 대표작이 메밀꽃 필 무렵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말고 대표작이 없어. 그 방금 앞에서 봤던 이 김동리가 이효석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소설 같지도 않은 소설이라 그랬거든. 되게 깠는데 그 사실 뭐 선생님이 이효석을 평가할 입장은 아닌데, 이효석에 대한 그때 당시 평론가들의 평이 어떤 거였냐면 문장만 예쁜 소설가, 장편으로 가면 별로 볼 거 없음, 뭐 이런 평가를 막 받았었어. 그래서 대표작이 별로 없는데, 이효석이 30년대 모더니즘에서 그래도 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문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메밀꽃 필름을 익히 봤듯이 굉장히 감각적인 문체들을 써서 예쁘게 그려내지, 그런 측면, 모더니즘의 어떤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이효석의 이름이 한 줄 새겨질만 하다라고 하고요. 왜 나도향을 읽는다라는 평가를 받냐면 성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야한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메밀꽃 필무렵도 약간 그런 관능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작품을 그려내는 부분에서는 같은 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효석도 처음 출발은 동반자라고 해서 프로 그 카프 작가들처럼 개그 문학으로 출발했었는데, 금방 벗어나서 평론가들의 평에 따르면 선미주의적 작가로 전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정력적으로 작품 되게 많이 쓰긴 했는데 소개할 만한 작품이 메밀꽃 필무렵밖에 없습니다. 예은이 손 들었어? 네, 아니요.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 알았어. 넘어갈게. 이효석은. 그 다음은 최만식입니다. 최만식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한국 문학사에서 풍자와 해악이라고 할 때 최만식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문체에서 드러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문체 역시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보니까요. 평천하 같은 작품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태만식의 풍자와 해악은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의 방법론이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풍자를 통해서 웃기려고 했다라기보다 그 사람이 그려낸 인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인물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부정적인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식민지 현실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그런 방식으로 풍자와 해악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꼭 읽어봐야 되는 작품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오타가 있네. 냉소적인 관점이야.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얼마나 이제 허무하게 살아갔는지 냉소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고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제 40년대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친일 행위도 많이 하게 되잖아. 근데 차이점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면피하는 경우들이 거의 절대 다수인데, 최만식은 그걸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하고 반성하는 자아가 들어있는 그런 소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노력했던 작가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김유정입니다. 이상과 함께 자살하기로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김유정이고요. 김유정은 본인의 삶이 굉장히 불우해서 폐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지병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진짜로 약값을 벌려고 열심히 작품을 썼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정의 작품들이라고 하면 다 이제 해악과 즐거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 감자 뭐 얘기도 하고. 그 김유정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카테고리는
농촌 소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농촌 소설로 이렇게 묶이게 돼요.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 식민지 시대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 일본 놈들이 다 쌀 뺏어가고 엄청 수탈하고 지주와 마른들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지금처럼 무슨 제대로 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농민들의 삶을 해학과 희화적으로 풍자하면서 보여줬던 게 김유정의 소설이고요. 그 김유정의 소설에 드러나는 해학적인 설정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학의 시침이 되기라고 볼 수도 있죠. 겉으로는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식민지 농촌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1920년대 경향파 소설가나 뭐 카프 문학이었다면 뭐 점순이랑 같이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나를 착취하는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은 언제 장가 보내줄 거예요? 라고 떼를 쓰진 않을 거야. 점순이를 납치해서 도망을 가든지 장인의 목을 자르든지 그 집에 불을 지르겠지. 그게 1920년대 경향파 소설이거든. 근데 김유정은 그걸 벗어나서 그걸 희화화시키고 해학적으로 보여줘.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농촌사회의 모순은 그대로 살아있지. 그런 측면에서 이 해학과 반어의 방법론을 선택한 김유정의 소설은 분명하게 우리나라 모더니즘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작품 외에 선생님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작품은 금 따는 콩밭이라고 하는 김유정의 작품이 있어요. 익히 알려진 작품들과는 살짝 좀 결이 달라. 결이 좀 다른데 금 따는 콩밭은 김유정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으면서 당대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도 있고 다른 작품과 결이 다른 이유는 희화화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덜 하고요. 좀 더 음울하고 어두운 요소가 또 강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정의 소설이 좀 다른 결을 하면 금 따는 콩밭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설가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이 사람 홍명희 선생입니다. 홍명희 선생은 뭐 작품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름과 작품으로 기억할 건 딱 하나야. 임꺽정이라고 하는 작품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꺽정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 문학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역사소설의 새로운 전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왕조 위주지, 양반 위주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고 광해군이 뭐 어떻게 했고 태조 왕건이 뭘 했고 지배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때 당시 열심히 노력했던 민중들의 삶을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지. 사실 역사는 이름 없는 민중들, 풀뿌리 민중들이 바꾸는 거지 왕 한 사람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왕이 만약에 세종대왕처럼 엄청난 천재였다면 모르겠는데 한국의 근대화에서도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해야지 국회의원의 삶을 조명할 건 아니잖아? 네, 그런 측면에서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야기, 정말 이야기 소설로서의 임꺽정은 우리나라 문학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월북한 작가들은 다 이름을 X자로 표시하고 지워버리고 작품도 다 없애버리고 읽을 수가 없었거든? 그 중에서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부수상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언급될 리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꺽정은 공식적으로 출판이 돼서 읽을 수가 있었어. 홍명희 이름은 지우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문학에서 임꺽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대신 길어요. 매우 길어. 그래서 읽기로 도전할 거라면 나중에 정말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30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하고 싶었고요. 소설가들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소설가들만 할 수는 없으니까
시인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